삼성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실리콘밸리 CEO 4명이 백악관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48시간. 세계 최강 미국이 무릎 꿇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 삼성을 향한 공개 협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사실상 수입 금지 수준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CNN은 한국 반도체 최후 통첩이라고 대서특필했죠. 시가총액 10조 달러. 미국이 자랑하는 빅테크 CEO 4명이 동시에 백악관을 압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HBM. 삼성과 SK하이닉스가 92%를 쥐고 있는 AI 칩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원 디지털시티 18층. 삼성 박정훈 실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관세요? 때리세요. 그럼 엔비디아 루빈칩은 고철이 될 텐데. 지금부터 실리콘밸리가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든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천입니다. 오후 2시 정각,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욕주 시러큐스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장이었죠. 뉴스 속보가 떴어요. 미국, 한국 반도체의 100% 관세 예고. 바로 그 순간 단상의 선 러트닉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투자 경력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쿼이아 캐피털에서 15년간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해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작을 때부터 지켜봤고 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죠. 한국계 미국인이라 삼성도 잘 알고 미국 회사들도 잘 압니다. 양쪽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마이크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우리 회사가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귀빈석에 초대받았어요. 착공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천막 아래 500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곳 시러큐스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투자하죠.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위대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다음 말에 박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회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100%의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거나. 둘,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거나. 귀빈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크론 임원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만드세요. 안 그러면 관세 100%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터터터터터. 제 휴대폰도 연달아 진동했어요. CNN 속보, 블룸버그 속보, 로이터 속보.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 반도체의 100% 관세 경고. 러트닉 상무장관, 삼성 SK의 최후 통첩. 저는 조용히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이크론 주가 7.2% 급등. 삼성전자 마이너스 3.1% 하락. 제 옆에 마이크론 임원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천 박사님 들으셨죠? 이제 삼성 끝났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귀빈석 곳곳에서 비슷한 말들이 들려왔죠. 드디어 미국이 제대로 하네.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우리가 가져올 차례지. 삼성 당장 무릎 꿇겠는데?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삼성 수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칩 생산 라인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칩의 심장 같은 부품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엔비디아 회의에서 들은 말도 생각났습니다. HBM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삼성하고 SK밖에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관세 100%? 정말 삼성이 무릎 꿇을까? 아니면 오히려. 착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휴대폰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엔비디아 본사 공급망 전략회의. 저는 그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답이 거기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으로 뉴욕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이 바닥에서 일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인공지능 칩 제조사의 심장부였죠. 투자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급망 담당 부사장 마크 톰슨이 제일 앞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엔지니어 출신. 평소엔 회의 시작 전에 농담 한두 개씩 던지는 사람인데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구매팀, 전략팀, 기술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마크 부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러트닉 장관의 관세 100% 발언이 루빈칩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게 오늘 안건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루빈칩.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출시 예정이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수천억 원어치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죠. 마크 부사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표가 하나 떴어요. 루빈칩 HBM4 공급처 현황. 세 개 회사 이름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현재 HBM4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 세 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삼성전자. 마크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샘플이 지금 최종 인증 단계에 있고 성능은 엔비디아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줄 SK하이닉스. 이미 선계약이 완료됐고 올해 물량 100%를 확약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역시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마크 부사장이 멈췄습니다. 마이크론. 화면엔 샘플 납품 일정 미정, 양산 시작 미정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 부사장이 노트북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샘플도 못 뽑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구매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정말로 삼성과 SK의 관세 100%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마크 부사장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못 지킵니다. 두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구글, 아마존과의 수천억 달러 계약을 못 지킨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기술팀 직원이 마이크론이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크 부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최소 1년, 어쩌면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HBM4는 지금까지 나온 메모리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이고 삼성과 SK가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라고 설명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제 러트닉 장관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 회사 마이크론이 준비도 안 된 상태라는 걸. 마크 부사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젠슨 황 최고 경영자한테 지금 당장 보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크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러트닉 발언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0.3%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총 3조 달러에서 0.3%면 9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라고 했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 공급 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리콘밸리가 보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생태계가 한국 두 회사의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오늘 저녁 출발.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러트닉의 협박을 받은 그들이 정말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원까지 택시로 1시간. 창밖으로 한국의 1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엔비디아 회의에서 본 그 표가 계속 떠올랐어요. 마이크론, 샘플도 못 뽑음. 수원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로비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외국인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델, HP, 레노버 같은 글로벌 기업 구매팀이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물량을 받으러 왔다가 며칠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어떤 팀은 일주일째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라고 했습니다.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전략기획실. 약속된 시간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박정훈 실장이었습니다. 메모리 사업 전략 총괄 책임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한 말투.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관세 100%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때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세 100%라면 사실상 미국 시장 포기를 의미하는데 상관없다고요? 박 실장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HBM 선계약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00% 확약, 구글 80% 확약, 아마존 60% 확약. 빼곡한 숫자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내년까지 선계약이 끝났다고 물량이 모자라서 더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뉴욕 착공식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관세 100%를 내거나 미국에 와라.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HBM4 테스트 결과라는 제목.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한테 HBM4 최종 테스트를 통과했다고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HBM4. 차세대 제품. 박 실장이 화면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엔비디아 커트라인 초당 10기가비트.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11.7기가비트를 찍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초과 달성.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속도를 내는 HBM은 없다고, 마이크론은 샘플도 못 뽑았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창밖으로 1층 로비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까 봤던 외국인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3일째, 길게는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대만에도 연간 5천만 대 컴퓨터를 팔아야 하는데 메모리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고객이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안 팔면 엔비디아가 칩을 못 만듭니다. 구글이 서버를 못 만들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못 돌립니다. 결국 그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박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HBM 점유율 삼성 60%, SK 32%, 둘이 합치면 92%라고 했어요. 미국 마이크로는 6%밖에 안 되고 그것도 구형 제품만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회의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서양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본사에 보고해. 물량 못 받았어. 다음 주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미국 최고의 기업들도 삼성의 메모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 그리고 11.7기가비트라는 괴물 성능. 박 실장의 담담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때려도 상관없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마크 부사장이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젠슨 황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어제 우리가 본 HBM4 보고서를 검토했대요. 삼성 최종 인증 중 SK 완판, 마이크론 샘플 없음. 그 표를 본 젠슨이 회의 테이블을 쳤다더군요. 그리고 바로 백악관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루빈칩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삼성에 관세 때리면 수천억 달러 계약을 못 지킨다고 말했대요. 심지어 CNN 인터뷰도 언급했다더군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방송에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으로 미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어요. 엔비디아 CEO, 백악관 경제수석과 통화. 반도체 관세 우려 표명.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시간 오전 7시.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CNN 속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백악관의 긴급 전화. 블룸버그 속보 아마존 CEO 앤디 제시, 관세 정책 우려 표명. 로이터 속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백악관 경제팀과 통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명이었어요. 젠슨 황, 순다르 피차이, 앤디 제시, 마크 저커버그.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메인 기사가 떴어요. 실리콘밸리 반란. 빅테크 CEO들, 한국 반도체 관세에 집단 반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4명의 최고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더군요. 삼성과 SK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이 멈춘다고 했답니다. 워싱턴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부에서 15년 일한 친구였어요. 그는 백악관이 새벽부터 전화 폭주 상태라고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대통령한테 불려갔다는 소문도 있다더군요. 빅테크 4곳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 달러인데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버틸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아침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워싱턴은 지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또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빅테크 CEO들과 긴급 화상회의 예정.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 잠을 못 자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미국 언론사 라이브 블로그를 새로 고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블룸버그 속보. 백악관 경제수석,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재검토 지시. 재검토.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러트닉의 관세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세쿼이아 본사 선임 파트너였어요. 그는 제게 수원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론 투자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워싱턴이 무너지고 있고 48시간 안에 관세 정책이 철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어제 로비에서 며칠째 기다리던 글로벌 기업 구매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실장의 담담한 목소리도 생각났죠. 때려도 상관없어요. 48시간. 러트닉이 관세 폭탄을 선언한 지 48시간 만에 미국 정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린 건 한국 정부가 아니었어요. 삼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자국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든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이었죠.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월 17일 새벽 2시. 수원 삼성전자 본사 18층 회의실. 평소라면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훈 실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뉴스가 떴어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세 100%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든지 선택하시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에 터진 일이라고 언론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전략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주가 3.1% 하락, 시총 10조 증발, 마이크론은 7.2%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장이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48시간만 기다립니다. 부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어요. 펜을 들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칩 출시일 올해 하반기. 루빈칩에 필요한 HBM4 한 달 30만 개. 현재 공급 가능 업체 삼성, SK 마이크론. 박 실장이 마이크론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어요. 샘플 제작 실패, 양산 불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박 실장이 펜으로 화이트보드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없으면 엔비디아가 죽는다고 루빈칩을 못 만들면 3조 달러짜리 회사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말했어요. 전략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48시간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고요?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백악관에 전화할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글, 아마존, 메타가 줄줄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빅테크 전체가 러트닉한테 칼을 겨누는 거라고 했죠. 부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확신하느냐고 물었어요. 박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어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한테 HBM4 최종 테스트 결과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이 결과를 물었어요. 박 실장이 화면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엔비디아 커트라인이 초당 10기가비트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11.7기가비트를 찍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 실장이 설명을 이었어요. 17% 초과 다할성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속도를 내는 HBM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10기가비트는커녕 샘플도 못 뽑았다고 덧붙였죠. 부사장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밖에 없다고.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구글 서버도 못 만들고 아마존 클라우드도 못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춘다고 했어요. 전략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버틴다고 했어요. 빅테크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미국 GDP의 40%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버틸 수 있겠냐고 반문했죠. 부사장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박 실장이 동의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하되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박 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 새벽 풍경이 고요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러트닉이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백악관을 흔들 때까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박 실장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평택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밤새도록 HBM을 만들고 있을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습니다. 11.7기가비트. 세계 최고 속도. 박 실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8시간.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CNN 긴급 속보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 관세 정책 전면 재검토 발표. 오전 10시, 워싱턴 시간으로는 전날 저녁 8시. 러트닉 장관이 상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켰어요. 사흘 전 마이크론 착공식에서 보였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반도체 파트너로 여긴다고 했어요. 관세 정책은 양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죠. 유예. 사실상 철회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전 입장과 왜 바뀌었느냐, 빅테크 CEO들의 압박 때문이냐, 마이크론의 기술력 부족을 인정하느냐. 러트닉은 대부분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회견은 15분 만에 끝났어요. 블룸버그가 즉각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러트닉의 항복, 48시간 만에 무너진 관세 정책. 기사는 이번 사건을 미국 통상 정책 역사상 가장 빠른 정책 반전으로 기록했습니다. 발표 후 48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거라고 평가했죠.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어요. 엔비디아 6.8%, 구글 5.2%, 아마존 4.9%, 메타 4.3%. 반면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1.2%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어요. 누가 이 싸움의 승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뉴욕타임스가 심층 보도를 냈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 인용 기사였어요. 지난 이틀간의 상황을 다뤘습니다. 첫째 날 밤 젠슨 황해 전화 이후 경제수석실 비상. 둘째 날 새벽 4명의 CEO 연쇄 전화.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답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 인공지능이 2년간 멈춥니다라고요. 대통령이 러트닉을 불렀고 30분 면담 후 러트닉 얼굴이 창백했다더군요. 그날 오후 상무부에 지시가 내려갔답니다. 관세정책 즉각 중단.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48시간. 세계 최강 미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로이터가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오늘 오전 삼성전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더군요. 저는 즉시 박정훈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러트닉이 오늘 아침 삼성 부회장실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관세 유예를 알리고 앞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더군요. 사흘 전 그가 마이크론 착공식에서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세 100%를 내거나 미국에 와라. 그런데 지금 그는 삼성에 전화를 걸어서 협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백악관이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협력, 파트너십. 사흘 전까지 협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디지털시티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저 멀리 삼성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며칠째 기다리던 글로벌 기업들, 담담하게 때려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하던 박 실장, HBM 92% 점유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5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돈이 많고 군대가 강하고 시장이 큰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8시간이 가르쳐 준 건 달랐어요. 기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진 건 HBM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미국 정부는 48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야 했어요. 세쿼이아 본사에 보고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 본사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세쿼이아 캐피털 본사에 있었습니다. 48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만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12명의 파트너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러트닉의 관세 선언부터 백악관의 항복까지 48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정리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48시간의 기록. 미국 정부는 왜 무릎 꿇었나? 선임 파트너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설적인 투자자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48시간 만에 끝났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트닉이 1월 16일 오후 2시에 관세를 선언했고 1월 18일 오후 6시에 백악관이 유예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52시간이었다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삼성전자 60%, SK하이닉스 32%, 마이크론 6%, 기타 2%.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칩의 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칩,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이 모든 칩에 HBM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 두 회사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파트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은 왜 못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격차 비교표였습니다. 적층 기술, 발열 관리, 전력 효율. 모든 항목에서 삼성과 SK가 앞서 있었어요. 삼성이 12단 적층에 성공했는데 마이크론은 8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회의에서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 어쩌면 3년 걸린다고요. 마이클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투자 전략 재검토. 마이크론에서 삼성 협력사로. 저는 제안했습니다. 마이크론 투자 비중을 줄이자고 했어요. 대신 삼성, SK와 협력하는 회사들의 투자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장비 회사, 소재 회사, 패키징 회사. 한국 메모리 생태계 전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파트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한 파트너가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고 정부 지원도 받는다고 언젠가 따라잡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수원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로비에서 며칠째 기다리던 기업들, 때려도 상관없어요라던 박 실장. 저는 대답했습니다.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그건 2년 후 얘기라고요. 투자는 현재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파트너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말이 맞아. 그가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구글에 투자한 이유가 뭐였지? 야후가 있었는데도.
기술이 더 좋았으니까요. 맞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삼성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거기에 투자해야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내가 삼성 협력사 리스트 만들어. 다음 주까지 투자 검토안 올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파트너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서 샌프란시스코만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선배들이 가르쳐준 투자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따라가라. 기술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그동안 저는 실리콘밸리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48시간이 그 믿음을 깨뜨렸어요.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그들에게 의존했고 미국 정부조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협력사, SK 협력사, 장비, 소재, 부품.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일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지구 반대편 수원 디지털시티에 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삼성과 SK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거예요. HBM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만들고 있겠죠.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수원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 보고를 마치고 삼성 협력사 실사를 위해 한국을 재방문했어요. 세쿼이아는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이크론 비중을 줄이고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삼성전자 본사 18층. 박정훈 실장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세쿼이아가 투자 전략을 바꿨다고 전했어요. 한 달 전 이 회의실에서 본 것들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이었다고 48시간 만에 정책이 뒤집힌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예상했다고 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반발할 거라고 정부가 물러설 거라고 예측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한 단어로 대답했어요. 숫자. HBM 점유율 92%, 선계약 완판, 마이크론 기술 격차 2년.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평택 가보시겠느냐고요. HBM4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10개가 넘는 공장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안내로 P3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HBM4 전용 생산 라인이었죠. 클린룸 보호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초록색 불빛이 전멸하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업하고 있었죠.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한 달에 10만 개의 HBM4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 교대 인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우리는 검사구역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HBM4의 성능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박 실장이 소개했습니다. 김민수 책임연구원, HBM4 개발 핵심 멤버라고 했죠. 김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막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1.7기가비트, 11.7기가비트. 한 달 전 박 실장이 말했던 그 숫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요구사항이 10기가비트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그가 화면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효율, 발열 관리, 신뢰성. 모든 항목에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2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나와서 박 실장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다른 공장들에서도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기 공장들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본 건 숫자였습니다. 점유율 92%, 11.7기가비트, 48시간. 하지만 오늘 평택에서 본 건 달랐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의지,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캠퍼스가 멀어졌어요.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코이아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한국 반도체 생태계 투자 전략.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뉴욕 착공식장에서 러트닉의 관세 선언을 들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그 믿음은 무너졌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아니라 기술로 움직인다는 걸.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이 평택에 있었습니다. 11.7기가비트를 만드는 사람들,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공장들, 세계를 바꾸는 한국 엔지니어들. 저는 그 미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